네, 7시 12분 20초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입니다. 청년 실업 취약이다, 이런 진단과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희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건 그냥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최근 수치가 많이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02년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6.3%였는데요. 네. 올해 지난달에는 두 자릿수가 된 10.2%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OECD 국가들 보면은 청년 실업률이 약 14% 되고요. 미국이 12%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하면은 실업률이 낮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청년 실업률에 관한하는 그런 얘기하기가 힘든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평균 실업률은 약 2%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은 그 4배 거량 된다고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네. 근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높습니다. 아, 네. 그게 한 가지 또 심각한 문제고요. 다른 하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의 대부분은 고학력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본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해서 지금 몇백 개 아닙니까? 예, 예. 지나치게 학력 인프레 속에 살도록 말하자면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학력이 높은 거하고 취업하고 별개로 스스로 갖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건방진 생각이긴 하지만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려보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긴 하는데 이 핵심이 어떤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기업 측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임금 보호 장치를 좀 완화하면은 또 그만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이런 정책은 선진국에는 아주 잘 먹힙니다. 근데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골고루 발전해 있고요. 네. 또 산업도 경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이나 서비스 산업도 잘 발전해 있고요. 네. 지역별 격차도 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면은 새로이 떠오르는 체능산업에 쉽게 이제 근로자들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 모두 그런 형편이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돼 있고요. 네. 또 산업 중에서도 주로 이제 중화학공업이나 IT 산업이 이게 고부가 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약 90% 이상이 이제 이쪽 중화학공업하고 IT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대기업이 다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들 산업이 이게 국제 경쟁에 아주 심하게 시달리는 장치 산업입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용 조정이 좀 수월하다면 국제 경쟁에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고용 유연화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쪽 산업에서 만약 고용 조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 부담은 거기서 이제 실직하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나 기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쪽 산업은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부문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대기업이 덩치가 크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구조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상당히 허술하다 그럴까 취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든든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독일이나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강한 국가들인데요. 네. 그들이 이제 이를테면 독일의 미테스탄트 같은 이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발전의 역사가 10년, 20년의 역사가 아니고
100년을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네, 이제 네.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는데 그걸 단기에는 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하긴 우리가 저 광복맞이하기가 올해 70주년이니까요. 정부 세운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 노동시장 개혁 안에 그 임금 피크제가 그 요체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이제 고용 유연하고요. 다른 축은 바로 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근데 이 임금 피크제가 사실 떠오른 것은 내년 1월부터요.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법이 시행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년을 연장하면 지금 있는 기업들은 임금 부담이 당장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좀 임금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기업들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아무래도 청년층 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 피크제로 이제 조금 임금이 절감될 텐데 네. 그거를 청년층으로 좀 돌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 방침은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요.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이제 정년이 55세든 65세든 네.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사 이제 정년을 60이나 55세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대부분 실직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네. 참고로 우리나라 그 정년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만 이제 삭감되는 셈이라고 이제 근로자들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업이나 정부나 근로자나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네. 주장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조정할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정책이 필요한지 해외의 사례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그 맥락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그 근로자들의 숙련을 요구하는 산업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숙련 있는 장년 근로자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임금은 조금 줄이지만 대신 고용을 더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생겨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 구조를 보면 사실은 숙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서둘러서 키워온 중화학공업이나 IT 산업 대부분이 사실 그렇죠. 네. 이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으니까요. 네네. 우리들 근로자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은 장년 근로자를 그런 상황에서 오래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데 네. 막상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니 이제 사달이 생겨난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최희갑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작은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일본의 기업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고민이네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였습니다.